반도체가 맨날 부족해가지고 차량 생산 줄이고 아이폰 생산까지 지장받고 있다면서 또 반도체 공급 과잉 얘기는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런모닝 간밤 뉴스가 필요해서 올려봅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모처럼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후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좀 숏 포지션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후퇴를 하고 또 안전자산의 가치가 반락이 나왔습니다.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미국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10월 증시가 조금 어렵게 출발은 했어도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많이 소멸이 돼가지고 증시는 항상 이제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가격 반영을 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난 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대박해도 이미 너무 실적이 피크라 다음 분기에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고 하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10월 증시를 강하게 짓눌렀던 먼저 헝다 문제, 일단 자산 국유화 같은 걸 통해서 혹시 파산이 나오더라도 조금 질서 있는 파산, 이거 이제 영어식 표현인데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미국 FOMC 다음 회의가 11월 3일입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시행은 11월 말부터 간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또 별개다. 이렇게 간밤에 또 선을 긋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중국의 6중 전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좀 노이즈가 있었던 중국 내부의 문제들도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베이징 올림픽을 향해 모두가 집중한다. 그 다음에 미국 디폴트 얘기 또 안고 시작했던 10월장인데 이것도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잠정 상향하는데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중국 문제, 미국 디폴트, 거의 지금 가시권에 있었던 악재는 모두 다 노출되거나 아니면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감쇄가 됐다. 이게 사실 오늘 새벽 위험자산 선호 랠리의 실체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중기 관점에서 모든 악재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간밤에 나온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YOY로 5.4% 상승을 기록했고요. 인플레이션 주도 요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중고차 가격 때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 비용 쪽에서 주도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손을 대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정책적인 부담은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유가도 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되면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2%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좀 거창해 보이고 이건 기관에서나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달러하고 금을 항상 일정 포지션을 가져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해와 달처럼 동시에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험자산 가치가 내려갈 때 분명 안전자산 가치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전략적 사고로 만약에 저가 매수, 바이온 딥, 체리 피킹, 물타기 하시려면 올라가 있는 안전자산에서 빼가지고 위험자산 저가 매수에 가는 게 누가 봐도 좋죠. 현금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럴 때 약간 나름대로의 롱숏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대량 매수해 놓은 포지션을 봤을 때 코스피 상방으로 보는 게 명확해 보인다 라고 하지만 이건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원래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그런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3월 달에 급락했던 증시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완전히 V자로 회복해가지고 거의 코스피 3000은 이제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이 들 때쯤 이제 10월 달에 한번 큰 폭의 깊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월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가 또 급등하면서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나타났고 결국 올해 1월까지 계속 강세장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증시 조정을 무조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상한 학습 효과를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작년에는 공매도가 없었잖아요. 그때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컸을 때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공매도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에서, 비록 이제 지난 과거지사 회의록이 공개된 거지만서도 어쨌든 누가 봐도 금리 인상이라는 여정이 지금 시작이 된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10월에 조정 깊어서 그때 떠난 사람들 11월 달에 반등 나올 때 후회했다만, 이런 걸 올해도 적용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는 반도체, 한반도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저한테. 아니, 차량용, 휴대폰용 반도체가 맨날 부족해가지고 차량 생산 줄이고 아이폰 생산까지 지장받고 있다면서 또 반도체 공급 과잉 얘기는 뭐냐? 이거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나눠지듯이 그 메모리 반도체 안에 D램도 들어가 있고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남아 돌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찍어내고 선주문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 자체가 어떤 연산, 제어, 정보 처리 이렇게 하는 진짜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소량만 생산해도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 반도체가 어느 날은 공급 과잉이다, 어느 날은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생산이 멈췄다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남아도는 건 메모리, 부족한 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제 얼굴에 있는 막 이런 세포, 막 콧구멍에 있는 막 그 점막 세포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뇌세포인 거죠. 같은 세포라도 처리하는 기능과 어떤 고부가가치 차원에서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까지 쇼티지, 그러니까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백악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내부 자료까지 공개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하고 낸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돼가지고 최대 가격 20% 디스카운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내가 본업이 있지만 수시로 시세창 들여다보고 나오는 보고서 다 읽고 하는데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던 지난해 주린이들의 주식 성적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주린이가 닉네임이고 사실 신규 투자자죠. 신규 투자자의 62%가 지난해 그렇게 코스피가 1,500에서 3,000을 갔는데 3명 중에 2명이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렇게 주린이 분들의 누적 수익률이 5.9% 나와서 진짜 그야말로 은행금리 이상 벌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증권사 수수료하고 거래세 같은 비용을 제외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1.2%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손실로 뒤집혔다는 거죠. 주린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5% 수익 낸 게 수수료하고 세금 떼니까 1.2% 오히려 마이너스로 뒤집힌 거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과연 불로소득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절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불로손실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아닌 게,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는 다 뭐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1년도 우리 주린이들이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감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올 상반기에만 8조 5천억이 거쳤어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 0.15%가 붙습니다. 아니, 주린이들이 도대체 농어촌 특별세를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매도할 때 0.23% 증권거래세 뗍니다. 이 중에 농어촌 특별세가 0.15% 섞여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2023년부터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
매매 차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또 부과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양도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0.15%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과세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뭐 중과세든 뭐든 좋다고 치는데, 아니, 내가 손절을 해서 주식으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왜 거래세, 농어촌 특별세를 개인 투자자한테 떼냐 이거죠. 증권거래세가요, 중국, 홍콩, 태국 같은 우리 주변 국가들은 0.1%고요. 대만도 0.15%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아예 거래세 자체가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없고요. 기재부 자료 보니까 이 농어촌 특별세의 60%가 주식 시장에서 거친 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농어촌 지원하는 재정 필요하지만 그게 왜 주식 투자에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서. 그래서 오늘 런모닝의 결론은 주식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마음고생도 고생이고 정신노동도 노동이다. 지금 있는 거래세도 최소 인하,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인지상정이다.